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나테크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길래 그런 건지 뭐 대강이라도 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맨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과기부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11개 분야에서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인정을 했는데 그 많은 추월을 당한 것 중에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거 너무 뼈 아프다. 이것마저 우리가 추월당하다니 제일 안타까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흥이 들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동안 현장에서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노력하고 앞서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 한국 사회가 모르고 있다는 게 답답한 거지. 뭐 특정 분야가 특별히 아쉽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산업,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안타깝다라는 취지시네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뭐 인재라든지 뭐 연구개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건데 일단 뭐 산업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따라잡혔죠. OLED 빼고는 뭐 LCD 이런 건 이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안 되고 철강화학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초격차로 남아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반도체 초격차는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근데 초격차라는 말은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초격차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의 메모리 기술과의 격차가 정말 초격차인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턱끝까지 쫓아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그 메모리 기술, 중국 기술의 일부는 삼성전자가 사다가 쓰고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아, 그 뭐였죠? 적층 방식 그 기술? 중국에 라이선스 주고 삼성이 도입을 했죠. 그래서 그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지금 HBM4에서 그거는 중국에서 지금 전혀 못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거가 사실 삼성의 기술이 굉장히 높고 중국의 기술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과연 그 이유가 아니면 엔비디아의 기술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우리가 산업 기술에서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만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 특허 건수라든가 논문 건수가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이 건수는 제일 많습니다. 근데 1인당 건수로 계산하면 한국이 제일 많아요. 세계 1위예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 뭐 이렇게 대기업 한두 개 제끼면 등수가 팍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 한국의 기술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삼성, LG의 기술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분야에 우리 잘하고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촉하는 하이텍 얘기는 전부 우리가 잘하는 얘기만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이나 SK가 HBM 메모리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누구한테 팔죠? 누구한테 팝니까? 뭐 대만 기업 통해서 미국 기업으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HBM 메모리를 사주는 거는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는 그걸 미국 기업에 파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기업은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면서 그걸 쓰고 그럼 엔비디아 GPU를 사가는 기업은 그 엔비디아 GPU로 뭘 만드나요? AI를 만드는 거고. AI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그 서버를 만듭니다. 그럼 그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 외로 들어가는 것들. 뭐 전원 장치도 들어갈 거고 마더보드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열 처리도 해야 될 거고 냉각도 해야 될 거고 그 클러스터에 뭐 통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런 건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원전이나 뭐 전력기기, 송배전 쪽에서는 좀 합니다만. 그래서 보시면 그거 다 대만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디어나 우리 뉴스가 그건 대만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안 하죠. 그런 거 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AI 주변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만 쪽 기업들이 많이 한다는. 그 대만 기업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보다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기술 분야는 몇 개. 우리는 맨날 그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로부터 우리 기업이 잘하는 또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기업 몇 개의 뉴스만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기술은 뉴스에 안 나오는 기술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 건 우리나라 뉴스에서 거의 다루지 않죠. 예를 들어 우주항공이다. 뭐 우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 뭐 누리호,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중국은 뭐 70년대, 70년대부터 인공위성 날렸는데 그거는 뭐 기술도 아니고 중국의 과학기술은 수준이 낮고 우리는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주정거장 지어놓고 밥 먹듯이 도킹하고 있고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인공위성 같은 거를 쏘거든요. 예. 제가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 달에 3-4건 정도 발사해요. 자주 쏜다는 거죠. 예. 한 달에 3-4건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쏘는 거거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로켓이 위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지금 그걸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렴풋하게 우리가 아무려면 뭐 중국보다 기술이 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그 우주과학 기술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우주과학 기술뿐 아니라 바다로 가봅시다. 네, 바다 심해로 들어가는 기술. 예. 중국은 심해 잠수정이 마리아나 해구로 들어갔어요. 네, 수십만 미터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근처나 가봤나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땅 밑에는 가봤나요? 중국은 만 미터 아래로 내려갔어요? 우리 못 가봤습니다.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근처에도. 그렇게 근거 없이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뛰어날 거야. 우리 기술 수준이 높을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또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현재 있는 사실. 네. 좀 우리가 눈을 뜨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예. 이런 취지이신 거고. 아까 그 중국의 우주과학 기술 잠깐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베이더우라는 게 있더라고요. 베이더우. 네. 네. 이게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리는 스타링크? 네. 비슷한 겁니까? 아니요. 이게 인공위성인가요? 그러니까 베이더우는 우리 한자말로 얘기하면 그 북두칠성의 북두예요. 네. 이거는 그 미국으로 치면 GPS 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 그 휴대폰이나 중국산 내비게이션에는 미국의 GPS 위성을 쓰지 않고 지금 중국의 베이더우 위성을 써서 지금 GPS 같은 이름. 위치 기반 기술. 예, 자기 위치가 지금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요. 예. 미국의 GPS는 그게 올라간 지가 수십 년이 됐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옛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밀도는 뭐 대단한 거지만 지금 중국이 올려놓고 있는 몇 년 전에 이제 완성을 했는데 베이도우의 정밀도는 군사용이 있고 상업용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업용의 경우 정밀도가 오차가 2cm 이내예요. 2cm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보다 보면은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옆길 가는 거로 나와. 이런 상황이 가끔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건 오차가 최소한 몇 미터 이상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차가 2cm 정도 이내로 난다는 거는 옆길 가고 있는 걸로 나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정확한 겁니다. 물론 이제 GPS도 요즘에 이제 보정하는 기술로 좀 이렇게 촘촘하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기술이고 당연히 네. 이제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고 네. 우리는 그걸 같이 쓰고 있고 네. 중국은 아예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 네, 자체적으로 했죠. 와. 그리고 이제 중국이 깜짝 놀란 게 스타링크를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스타링크 그 자체에도 놀랐지만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통신망이 파괴되더라도 그렇죠. 그 통신으로 막 드론을 날릴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 미사일 통제하고 이런 통신을 또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하니까 그 이게 군사적으로 활용됐을 때 얼마만한 위력을 가져온다는 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스타링크를 두 가지 방향에서 기술적으로 추적을 하는데 하나는 필요한 경우 스타링크를 날려버릴 수 있는 군사기술. 또 하나는 우리도 스타링크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소위 그걸 저위도 위성이라고 이제 부르죠. 예. 저위도 통신위성. 이거를 민간 기업이라는 형식으로 두 군데 회사에서 각자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회사인 지리 자동차에서 자동차용으로 자기들 지리 자동차가 전 세계 어디를 다니든지 이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직이 위성을 쏘아대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두 위성은 중국 정부가 그 통합을 시켰습니다. 낭비다. 국력을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경쟁하지 마라.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거의 일주일에 하나꼴로 올라간다는 것 중에 크게 중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는 뭐 탐측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군사 위성. 결국에는 군사용으로 네. 쓰겠죠. 또 하나가 바로 이 저위도 통신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두 가지 방향으로 다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링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이스 X 때문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재활용 로켓이 돌아가니까 그 발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엄청나게 낮췄죠. 네. 근데 중국은 그 기술이 없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그 로켓을 쏘고 버리니 그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 스페이스 X에 해당이 되는 재활용 로켓을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상당 부분 또 그 성공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착륙까지도. 근데 사실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죠. 지금은 몇백 미터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성공한 수준.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 좀 멉니다. 그러나 중국은 안 할 수가 없죠. 미국과 한번 군사적으로 싸우게 됐을 때 만약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면 순식간에 다 당할 테니까 말이죠. 그 대신 스타링크를 날려버리는 그 군사기술은 개발이 완료됐어요. 어떻게 뭐 미사일 쏴세요? 미사일을 쏘는데 일종의 그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핵폭탄을 만들어서 위성 궤도에 올린 다음에 그걸 폭발을 시키는데 강력한 전자기파와 원자력이 지구 쪽으로는 안 내려오고 그 반대 우주 쪽으로 크게 분산해서 날아가가지고 그 반경 안에 있는 위성들이 모두 불능시켜버리는 그런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건 작년에 개발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일론 머스크도 알겠죠. 그렇죠. 공개된 건데요. 근데 그만큼 저것이 나중에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또 대응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 우주정거장. 네. 텐궁. 네. 이게 뭐 하늘의 궁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천궁. 예. 하늘의 궁전. 예. 텐궁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도 이미 있고. 그렇죠. 거기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뭐 화물선도 쏘고 도킹도 하고 뭐 물건 내리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두세 달 간격으로 우주인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ISS처럼. 그렇죠. 요즘 보니까 뭐 미생물은 당연하고. 예. 예전에 원숭이 실험을 거기서 하려다가 좀 논란이 됐었고. 네. 최근에는 생쥐 실험한다 하더라고요. 네. 뭐 수백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실험의 내용이 좀 산업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실험 쪽으로 지금 조금씩 옮겨가고 있어요. 뭔가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요? 예. 그것도 그러면은 나중에 뭔가 경제적으로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준비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군사적인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죠. 와. 근데 이것도 특히 이제 우주과학기술, 우주개발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중국 정도밖에 못하는 걸 테고. 네. 근데 또 그게 이제 된다라는 예. 거고. 예.
우주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예. 또 이제 항공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항공 기술도 사실은 대부분 군사적으로 맞닿아 있고 그렇죠. 중국도 뭐 이렇게 제2 무슨 시리즈라고 해서 스텔스기를 네. 선보이는데 예. 또 한켠에서는 그 스텔스 기술이 미국보다 너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예.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럼 공개가 안 되는 군사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스텔스기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스텔스성이 높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는 이제 스텔스기 근처를 지나가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렇다. 뭐 이런 건데 저희 같은 민간인이 알기는 이제 좀 어려운 거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중국의 스텔스 기술은 미국만 못하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 스텔스를 탐지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네. 자국의 스텔스 기술보다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그걸 탐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스텔스 탐측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네. 그 다 공개되는 건 아닌데 지금 몇 가지 공개된 거를 보면 네. 하나는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여러 위성을 지금 중국이 쏘아놨잖아요. 예, 예. 이걸 이용해서 미국의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레이더로는 잡기 힘드니까 예. 위성으로요? 예. 그러니까 스텔스기가 이 대개 정면에서 날아오는 레이더파를 난반사시키든가 그렇죠. 뭐 흡수하거나 흡수하거나 해서 스텔스성을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스텔스 전투기를 위성 높이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 커다랗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위성에서 그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아래로 발사하는 전파가 이 그 스텔스 전투기의 그 위에서 아래로 부딪히는 전파가 반사하는 것을 그 탐측해서 그걸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하고요. 또 하나 개발한 기술은 예. 스텔스 기체 자체는 탐측하기가 어려운데 예. 스텔스기가 쫙 날아가면 예. 그 엔진이 뿜어대는 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뒤에 남는 열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공기 열이 고열이 생기는 거를 탐측해서 스텔스기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는 이제 그런 기술도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게 진짜 막 쫓고 쫓기는 예. 엄청난 기술. 예. 산업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자면,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갔다 와서 길거리에서 어떤 차들이 돌아다니나 막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네. 뭐 글로벌 메이커들 다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차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연한 건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쪽에서는 한국산 뭐 갤럭시 같은 이제 스마트폰은 거의 네. 점유율이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예.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한국산 스마트폰 자동차 보기는 완전히 이제 힘든 시기일까요? 다시 점유율을 찾는 것도 어려울까요? 단기간 내에는 어렵겠죠. 예, 단기간 내에 어려울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나 되려나 점유율이 현대자동차는 지금 1.5%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인지도가 현재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다시 되찾기는 어렵고, 특히 뭔가 첨단 기술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또 산업이나 제품으로 이어졌을 때 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되는 게, 네. 뭐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네. 근데 사실상 이게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게 뭔가 팔면서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는 건 갈수록 줄어든다. 네. 거의 반도체 정도가 이제 남아있고, 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네. 우리는 중국에게 무역 적자를 보고, 네. 원재료는 어쩔 수 없이 히토류가 됐든 뭐가 됐든 사서 써야만 하고, 네. 우리가 팔 거는 점점 더 네. 없어져 가고. 네. 근데 그 시대로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선택한 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예. 중국에서 그 왕치산이라는 예. 특사로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네. 당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두 나라의 공급망을 한번 잘 좀 맞춰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발칙한 놈 봤나 뭐 이래가면서 짱깨가 말이야 뭐 이것들이 뭐 이래가면서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말뜻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대척 구도를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미국 없는 세상에 대한 준비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럼 미국을 제외해서 제외한 산업망과 기술 공급망을 만드는 데서 한국이 같이 파트너가 되어다오. 라는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의 반응은 뭐였냐면 대꾸도 안 했어요. 예.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협력을 가져가 봅시다. 라고 했더니 대꾸도 안 하는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한국을 믿고 한국을 주요 공급망의 사슬에 넣을 수가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제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주요 공급망에서 배제된 나라니까 뭐 핵심 기술이나 핵심 제품군은 사용할 수가 없죠. 만일 배제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중국은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그걸 국산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또 중국과 너무 가까이 지낼 수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는 어차피 이제 미국과 조약 관계니까 같이 가야 하는데, 뭐 3,500억 달러, 뭐 거의 이제 달라는 식으로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다 줄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예상을 못 하더라도, 우리나라 높은 분들은 그걸 예상하셔야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셨어야 됐고, 또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상에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안미 경쟁이 됐든 뭐가 됐든 과거와 같은 연속성상으로는 일할 수가 없다. 그 환경은 이미 깨졌다. 그건 틀림없죠. 좋든 싫든. 좋든 싫든. 그 현실이죠. 미국하고도 옛날처럼 무역하고 협력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렇죠, 이제는. 중국하고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잘못은 아니죠. 그것은 미국과 중국 큰 나라들이 자기들 국가 운영을 해가면서 자기들 국익을 쫓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그 영향을 입는 쪽에 있죠. 네. 다만 우리는 그렇다면 가만히 있었어야 됐느냐. 우리는 중국이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걸 예측했어야 되고, 미국이 저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걸 예측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했어야 됩니다. 항상 일 터지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게 아니라, 작은 나라는, 영향력이 작은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일찍 예측하고 더 일찍 분석해서 더 먼저 선수를 두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일은 벌어졌고 이제 어떻게 주워 담지라는 분위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주워 담을까로 끝나면 안 된다. 네. 이 다음 스텝을 우리가 예측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상호관세 협정이 아직 종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언론에서 다루는 걸 보면 이 상호관세 협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일이 종료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하. 이게 끝나는 겁니까? 그 뒤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걸 요구하겠죠. 얼마든지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FTA 재개정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뒤쫓아가기에 헐떡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나 바쁘고 쫓기고 힘들고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트럼프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쯤 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다음 달에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내년에는 이런 일을 할 것 같고 임기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 똑같이 시진핑이 금년에는 이러할 것 같고 내년엔 이럴 것 같으며 3년 후엔 이럴 것 같고 10년 후엔 이럴 것 같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준비를 해야 이게 어떤 성과를 볼 수 있지. 다 쌀이 밥이 든 다음에 왜 국수로 안 만들고 밥을 했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볼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철 박사님과는 이 차이나테크의 역습, 이 신간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이제 중국의 기술력, 네.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이게 뭐 단순히 중국 기술 이만큼 왔습니다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우리에게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는 이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철 박사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